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87년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에 이제 주택신보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자,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던 기관이냐면 예전에 각종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해주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은행들한테 니네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뭐 중도금 같은 거 대출해줘라. 전세자금 대출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들한테 더 돈 좀 빌려주라는 얘기죠.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이런 게 이제 주된 역할이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걸 코모코 해줬는데, 애들이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전문 투자기관입니다. 다시 할게요.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특수목적 회사인데, 얘들은 이제 MBS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또 유동 가지고 보금자리론을 주로 이제 공급했던, 보금자리론에 대출을 했던 이러한 유동화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요 두 기관이 이제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돼서 2004년도부터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던 일, 옛날에 얘들 하던 일, 그리고 얘들이 하던 고유한 일, 이걸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서부터는 시중은행들한테 부동산을 담보 잡고 이제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이걸요 연금의 형태로 빌려주는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서기로 했던 겁니다. 이거를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의할 거는요, 요거는 보금자리로는 그 시중은행한테 대출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금융공사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공사가 보증 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보금자리로는요 금융공사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시켜서 대행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거고, 요거는요 시중은행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 대신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겠다.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취급조건, 요거의 취급조건은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지문에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간단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한 3년에 한 번꼴로 취급조건을 물어봅니다. 요거는 별도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자, 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지불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죠. 이거를요 싸잡아서 이제 적격 대출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다 두 가지 취급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7페이지 볼게요. 중간 정도에 보니까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요거는 상품의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세 가지 형태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유보금자리론은요, 이 금융공사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서 신청하는 게 유보금자리론이고, 아낌이 보금자리론도 똑같이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 맞지만 각종 대출 약정이라든가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룰 줄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자, 이런 형태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0.1%를 금리를 깎아주겠다. 그리고 T보금자리론은요, 나는 컴퓨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취급 조건을 좀 알아본다면, 연령은요 민법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이지만, 이 재외 국민이죠. 외국에 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시킵니다. 누구냐면 조선족이라고 해서 원래 국적은 중국인으로 돼 있지만 대한민국 동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못 받습니다. 6억 이내의 주택 있죠? 요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7억 7천만 원 이하야 됩니다. 부부 합산해서 얼마라고요? 7천만 원 이하야 되지 넘어가면 안 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는요 이 부부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무주택자가 원칙인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자가 이번에 구입할 때 있죠? 그때 빌려주겠다. 근데 이제 1주택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볼게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요번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주택을 구입할 때, 요거 구입할 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다만 요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이거 처분해야 됩니다.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 빌려준 돈 회수하겠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 구조는요 LTV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그 다음에 DTI는요 최대 60%까지 적용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요 3억 6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그리고 대출 만기는요 최소 10년에서 최장 몇 년이요? 50년짜리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요. 50년째짜리지 최장 5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체증식 이 세 가지를 옵션입니다. 차입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대출 만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는 10년만 받겠다 아니면요 50년 동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고정금리 제도이고, 고정금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대금리라고 해서 여러가지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만 있다든가, 그래 여러가지 다문화 가구 이런 가구들은 한 뭐 0.7% 정도씩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 얼마 정도 깎아주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가능성 거의 없고, 그냥 이러한 그 사회적 배려층 같은 경우는 좀 깎아준다 이거 마시면 돼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과합니다.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금자리로는 간단히 한 문제 나오긴 힘들고 지문에 이제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근데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요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자, 이거는 일단은 시중은행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다만 이 금융공사가 이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각 공사가 뭘 하는 거라고요? 보증을 섭니다.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출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되 누가 보증서고 있다고요? 금융공사가 보증서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 그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연금 형태로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면 돼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제 소유자로, 남자 앞으로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여자분이 배우자라고 치자. 그러면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분은 65세이고 이분은 25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봅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은 65세이고 남자분은 25이다. 요것도 가능해요? 안 해요? 하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힘드네요. 어쨌거나 둘 중에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면 되는데, 요거를요 주택을 담보 잡은 다음에 주택을 담보 잡고 이제 원칙적으로 사망시까지 빌려주겠다. 언제까지라고요? 사망시까지 매기 연금의 형태로 빌려주는 겁니다. 연금의 형태로 찔끔찔끔 빌려주다가, 자, 사망했을 때, 두 분 다 사망했을 때 그동안 누적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는데, 이제 두 분 다 사망했으니까 경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매로 들어가서 회수하는 건데, 여기 볼게요.
자, 여자분은 64세였는데 두 분 다 한 66세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부동산 팔으면 매각대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매각대금에서 그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는 건데 이분들이 한 66세에 사망했으니까 매각대금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돈이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될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 안 남아요? 남죠. 요거는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급한다고요? 상속인한테, 법정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돼요. 근데 자, 남자분은 65세인데 여자분은 25이다. 그러면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이분이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연금액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찌감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95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0년 동안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각대금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원리 금액은 85억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85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가 보증 설 테니까 마음 놓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다. 줄여서 주택연금보증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취급 조건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요. 자, 평생거주 평생지급이라고 해서 이분이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고 동일한 금액, 100%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공사가 이제 보증서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 지급의 중단 위험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사망하는데 두 분 다 사망했을 때 주택 처분 금액은 5억인데 이분도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그동안 빌려준 돈은 1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죠? 남는 돈은 누구한테요?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 금액은 5억인데 이분이 95세에 사망한 거 아닙니까? 여자분이. 그래서 무려 연금 지급 총액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85억이랍니다. 그러면 85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갚아주겠다고요? 금융공사가 갚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몇 가지 취급 조건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가입 연령은요, 부부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 다만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그 다음에 보유주택수는요, 원칙적으로 12억 이하의 1주택자가 원칙인데, 얼마 이상하고요? 12억 이하. 다만, 여러 채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해서 얼마예요? 12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여러 채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요, 아까 얘기한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요거의 원칙이지만, 준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실버주택, 그래서 지자체 신고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주거 목적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는 안 되지만 주거 목적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위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 있죠. 이러한 이걸 상가주택이라는데 이것도 가능한데 다만 주거 부분이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보금자리론하고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간단히 이 7월 달부터 문제 풀이할 때 간단히 제가 이제 비교표를 드릴 겁니다. 비교해서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다음 주에도 요걸 할 겁니다. 요거 감정평가론 할 거니까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부동산학개론은 요거 분홍색 있죠? 요걸 가지고 할 거니까 갖고 오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계속해서 거주 요건은요, 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옮기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거주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은요, 세 가지 형태로. 일반 주택연금은 그냥 매월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월 받는 형태.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연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은행에서 이제 한 2억 정도를 담보대출 받은 게 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라고요? 2억 정도 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 공사가 원래 시중은행에서 요 주택에서 총 4억 정도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쪼개서 4억 정도를 쪼개서 빌려주려고 하는데, 요 4억 중에 한 2억 정도는 요 갚는 조건, 그죠? 우리은행에서 빌린 걸 갚고 남아있는 2억 정도를 사망시까지 계속 빌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가 이미 빌려온 돈 있다는 얘기죠. 그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돈에 대해서 계속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대 지급 방식은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2억 미만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억 이하이면 주택이 조그만 주택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원래 종신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매달 100만 원이라면 여기다 21%인 21만 원 정도를 더 붙여서 연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우대 방식이다 해줍니다. 우대 방식. 그리고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종신 방식은 죽을 때까지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종신 방식.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은 나는 10년 동안만 받겠다, 아니면요 30년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요 확정기간 방식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받는다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종신 방식일 경우는 평균 연령인 85세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금액이 커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나머지 자세히 알아보기 해갖고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보증료는 매기 이제 금액이 쌓여 안 쌓여? 대출액이 쌓이는데, 자, 연 기준으로 해서 0.75%를 12개월로 쪼개서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본인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이 은행이 대신 납부해 줍니다. 은행이 공사한테 대신 납부해 주고 나중에 경매로 들어갈 때 다 흡수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적용금리는 아까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인데 얘는요 변동금리이고, 보금자리로는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어요. 자, 이런 게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 연금이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부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이제 경매로 들어갑니다. 지급이 정지되고,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증을 이전하거나 장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공사가 정하는 기준, 예를 들어 요양원에 들어가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계속 지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소유권이 상실됐다, 팔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바로 이제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170페이지 볼게요. 170페이지.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한국주택금융사의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면서 만기가 10년 이상이다. 맞고, 한국주택금융사의 장기 보금자리론에 소유되는 자금은 주로 MBS 발행,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이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누가 보증 서는 거예요? 공사가 보증 서는 겁니다. 4번 볼게요. 4번도 똑같은 얘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이다. 주택연금을 누가 보증하고 있다고요? 금융공사가 보증 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요 종신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신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요 확정기간 방식 해줍니다. 나는 15년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정기간 방식이다. 오른쪽 볼게요. 7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 외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업무용은 안 되지만 주거용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연금 가입자는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가능하지 부과하지 않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액이 원리금이 85억이랍니다. 그동안 빌려준 게 85억인데 어디 갔냐면 담보주택 가격은 경매 처분했더니 5억이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팔아서 원리금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8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요.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몇 번 읽어보세요. 몇 개.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거 알아볼게요. 요거는 한 문제 꼭 나오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자, 요거는 일단은 지분금융입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지분금융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요거 지금 좀 전에 했던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일단은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탁 맡기는 거를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믿고 어떻게 맡긴다고요? 탁 맡기는 걸 신탁이라는데, 이때 우리 교재 어디냐면, 17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 이때 이제 부동산을 믿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한 번 더 할 건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바쁘다. 그러면 관리 좀 잘 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관리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 본 적이 없어서 사기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안전하게 처분해 달라고 맡길 수 있죠. 이걸요, 처분 신탁이다 해줍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돈을 빌리는 방법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부동산을 맡기면 얘들이 수익증권을 줍니다. 요거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요, 담보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개발신탁이 있는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개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가서 내 땅 좀 잘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요, 토지개발신탁, 아니면요, 그냥 토지신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개발론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돈을 갖다 맡기면서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요거를요, 투자신탁이다. 자, 요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를요, 영어로 investment 해주고, 신탁을요, trust 이렇게 해서 요런 부를 씁니다. ITS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각 대표적인 투자 신탁사인 여러 가지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이런 데 있어 없어요? 키움증권이라든가 삼성자산운용 여러 가지 투자 신탁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뭐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요, 얘들 말로는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기금 정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모은 돈을요, 펀드. 그래서 요 돈 가지고 주로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요,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을 배당하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배당해 주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 그때는요, 거의 배당할 게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많으면 많이 배분해 주고, 실적이 적으면요, 적게 배분해 주는 이런 형태를 전부 다 지분금융이다. 이자를 주는 게 아니죠.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분해 주는 형태는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는 다 뭐예요? 지분금융이다. 이런 형태를 다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금이라든가 은,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달러라든가 파운드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부동산. 그 부동산 투자해서 실적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부동산 투자 신탁, 줄여서 얘랑이랑 묶어서, 자, 리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긴 실적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리츠 해줍니다. 리츠.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에스테이트. 이걸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자리 따서 R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운영하는 형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요, 계약형 리츠해 줍니다. 계약형 아니면요,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 하는데, 얘네들은요, 돈을 투자하면 얘네들 수익증권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수익증권. 그러면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위탁자 형태.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걸 신탁형 리츠라 하는데, 얘는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요건 잘 안 물어보니까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개방형이라는 게, 얘가 이제 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쫓아가서 수익증권 들고 가서 내 돈 돌려달라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요, 개방형이다. 물론 기한의 이익은 상시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거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요거는요, 어떤 법에 따라 그 규제를 받고 있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라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그때 나온 제도입니다. IMF 이전까지는요,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대부분 외상거래였습니다. 어음거래.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팔고, C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기업이고 하청기업들입니다. 자, 97년 1월 달부터 이 한부철강이 무너지면서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청업체가 거의 4,000개가 넘어갔는데, 얘는 망하니까 얘도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줄 돈 없는 거 아닙니까? 회수를 못하니까. 얘도 줄 돈 없는 거죠. 이걸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해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아, 한신공영, 쌍방울, 기아자동차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또 얘네들은 또 은행 돈도 회수를 못 갚는 거죠. 은행은 또 예금자료의 돈도 못 줘줄 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대가 박살이 날 지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MF로부터 돈을 빌려와 갖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도 하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MBS 제도 이런 걸 도입해서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자. 대기업 망하기 직전에 회사가 갖고 있는 본사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2천억 3천억 되는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도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들도 살아나는 거고 연쇄부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은 왜 망합니까? 나갈 돈은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들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연쇄부도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국민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 3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다 쓰러져가는 회사 있죠? 요거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제도가 부동산,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다 쓰러져가는 회사 있죠? 요걸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제도가 바로 요 제도입니다. 되셨죠?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자, 어디 갔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이거를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얘네들은요, 이걸 회사형 리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식을, 자, 돈을 투자하면 뭘 발행하더라고요?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회사형 리츠다. 회사형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됐다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네들은 자금을 긁어모으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 자는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주. 그리고 얘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폐쇄형이 뭐냐면 돈을 투자한 자가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쫓아가서 주식 들고 와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안 돌려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폐쇄형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예. 그러면 돈이 급한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주식들은 대부분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 증권시장에. 그러면 상장하면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팔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바로 팔아치면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자금 운용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니까 그 주주총회 참석해서 나름대로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경영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뭐라고요? 회사형 위치다. 그리고 요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츠 회사 하면 요걸 주로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냥 리츠 이렇게 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요걸 주로 얘기한다.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자,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얘네들은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자, 요때, 여기 이제 업계 1위인데,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얘가 이제 옛날에 우리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우리은행이 어디냐면 전신이 상업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 이런 은행이었는데, 이들이 IMF 전에 아주 가장 부실했던 은행입니다.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래서 여기다 투자했더니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어 없어요? 이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는 니네한테 원칙적으로 직접 투자하지 않고 니네들은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SPC라는 특수목적. 이거는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얘는 원칙적으로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가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서류야.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냐면 얘랑 얘는 철저히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지만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돈을 얘들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츠라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이 SPC라는 회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자, 먼저 코크랩 1호다.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코크랩 1호가 2002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한화 본사 있죠? 한화 사옥이라든가 대한생명 빌딩이 63빌딩도 있지만 그 옆에 6층짜리인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2,300억 정도에 구입해 갖고 5년 정도 운영하다가 한 3,500억 정도에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겼네요. 그죠? 대표적인 이렇게 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2호, 3호 계속 나오다가 2007년도경에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요거는 얘네들은 무조건 이 법정 관리라든가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구입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것들은 전부 다 이 오피스 빌딩입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일반적인 부동산 있죠? 종로에 있는 G타워라든가 아니면 성남에 있는 센트럴타워 이걸 구입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한 65개 정도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코크랩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자, 회사 이름들입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 자, 이 코크랩 1호 이런 거를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구조조정을 지원해주에서 나온 이 본래의 의미의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코크랩 8호 이런 걸요, 위탁관리 리츠다. 이렇게 합니다. 위탁관리.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요 뭐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라는데, 둘 다 명목회사 형태로 운영합니다. 자, 서류상회사,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회사로 운영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투자 운영은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려고 구석탱이에다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지만 지점을 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데 무슨 종업원이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명목회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요, 요것도 인정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라고 해서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회사 있죠? 요것도 인정이 됩니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특히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둬야 됩니다. 이런 회사를 뭐라고요? 실체회사다 해줍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들,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걸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회사. 요게 바로 뭐라고요? 구조조정, 이게 리츠다. 이게 바로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참고로.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떤 회사가 이제 그 결손이 누적돼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럴 경우에 이 회사를 그냥 파산하게 되면, 청산해서 파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어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경영자도 있겠고, 여기는 채권자가 누구 있어요? 은행 이런 데를 채권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도 있겠네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업원이 있을 겁니다. 종업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이 쫄딱 망해서 이제 청산하게 되면, 해산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군가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경영자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는 손해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뭐 돈이 많은 은행들 아닙니까? 한 기업이 망했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지, 돈도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야 하나요? 안 할까? 이 사람들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종업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쫄딱 망해서 해산하게 되면 당장 노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생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의 결손이 계속 누적되고 망하기 직전일 때는 이 법원에다가 법정 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갱생의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종업원들 위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경영자는 너 때문에 망했으니까 얘는 쫓아내고서 법정 관리인을 둡니다. 그리고 채권자들 은행을 불러갖고 니네들 돈을 한 푼도 못 받을래? 아니면 한 50년에 걸쳐서 쪼개서 받을래? 이자는 못 받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게 나아요? 50년 동안 쪼개 받는 게 나아요? 쪼개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주주들도 불러갖고 니네들 그동안 투자한 돈을요 결손금 있어 없어요? 계속 손해본 금액을 까는 겁니다. 이걸 결손 전보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결손 전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노조 불러다가 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노숙자 될래? 아니면 한 5개월 동안은 월급 반만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5개월 동안 반만 받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갱생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법정관리 대상이다집니다. 뭐라고요? 법정관리. 그리고 화의 대상은요, 다른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채권자만, 은행만 불러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거 있죠?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요, 화의 대상 기업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면 그냥 망하기 직전의 회사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들을 거기 있는 회사들의 기업들의 건물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게 뭐예요? 구조조정 리스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요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이 조금 전에 했던 내용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요거는 잠깐 기억하세요. 자산관리회사는 얘네들이 명목회사,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투자 운영은 다 여기다 맡겨야 됩니다.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얘네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70억 이상은 돼야 되고 자산운영 전문력을 몇 명이요? 5명 이상은 둬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 구조조정 리츠, 이게 바로 주된 목적으로 나온 제도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174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두 놈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고 얘는요 실체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이 둘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얘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이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인가 시에는 3인 이상을 둬야 되지만 인가 후에 6개월 내에는 몇 명이요?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종업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기 설립이 뭐냐면 발기인들이 딱 모여서 회사 하나 설립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발기인들이 몇몇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돈도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 상업등기를 마치게 되면 간단히 회사가 설립됩니다. 요거의 반대가 이제 모집 설립이라고 있는데 요건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를 거쳐서 체육관 같은 거 빌려서 창립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주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립할 수 있어요. 발기인들 위주로 해서 그 주주로 모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그렇지만 나머지 서류상 회사는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 해도 돼요. 뭐라고요? 등록만 해도 된다. 그리고 그리고 설립 시의 자본금은요
설립 시에는 5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얼마라고요? 최소한 5억 이상은 얘는 확보해야 되지만 나머지는요 3억 이상만 확보해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설립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얘네들은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관리. 나머지는 얼마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문제에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형태로 물어본다면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똑같은 편이에요. 6개월 내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요거죠. 요거 암기할 때는요 57은 35다. 뭔치는 35라고요? 57은 35 이렇게. 자, 57은 얼마예요? 35 기억하세요. 57.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네들은요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배당해도 됩니다. 그 나머지를요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90% 서류상 회사는 얼마예요? 90% 이상을 배당해야 돼요. 이익을 배당할 때는. 되셨죠? 다만 초과 배당은 이익이 안 내면 이익이 안 날 수 있죠. 그럼 미리 이제 돈을 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 연도 이익에서 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초과 배당이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는 50%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거는요 90% 이상 가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자, 그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주주 1인당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주주 1인에는 뭐 와이프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걸 특별관계자 포함해서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만 얘네들은 국가발전에서 좋은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어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30% 이상을. 발기인들이 설립한다고 했죠. 주식을 인수해서 발기인들 위주로 주식을 인수하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자 2년 내에는 몇 프로라고요? 30% 이상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발기인 외에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그렇지만 얘는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규정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가지 투자 대상은 얘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그리고 현금으로 80% 이상을 투자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몇 프로 이상이라고요? 70%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들 있죠? 이러한 기업들의 이 부동산을 몇 프로 이상이요? 70% 이상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좀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회사한테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를요, 현금 출자한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거를요, 현물 출자한다 해주는데 얘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아까 얘기한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 발기인들이 설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발기인들이 1억짜리밖에 안 되는 부동산을 100억이라고 하고서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죠? 그럼 나중에 투자한 자들은요 사기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자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네는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해야 되지 롯데제과가 합병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건설해서 무슨 분양하거나 이런 걸 개발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주가 이제 찬성하는 거를요 특별 결의라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했지 무슨 다른 회사 주식을 막 문어발식으로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채라든가 차입은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는데, 빌리는 거는요 자기 자본의 몇 배예요?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요? 10배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는요 전부 다 취득세는 50% 감면해 줍니다. 다만 법인세는 자기관리 같은 건 과세하지만 얘는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 서류상 회사는 감면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자, 이해가 안 되는 상법상 내용들이라 약간 전문 용어가 좀 끼어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통째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잠깐만요. 자, 1번 볼게요. 175페이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 얘는 실체형, 나머지는요 명목형. 이렇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투자운용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맞고. 세 번째 볼게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 네 번째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지만 지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종업원도 채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얘는요 5, 7은 얼마예요? 35. 얘는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그 다음에 자 6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이다. 얘들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3억 이상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이 7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6개월을 얘기합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 지난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이상 돼 있어야 돼요? 70억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5, 7은 얼마예요? 35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8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영업인가 후에 혹은 등록한 후에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춘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10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하고 합병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만 합병이 가능하다. 투자회사끼리만 합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하죠. 2배 혹은요 특별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요? 10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특수한 형태의 금융조달 방법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